트랜스시버. 트랜스시버란 근거리 연락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의 휴대용 무선 전화기다. 일종의 무전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2010년 퇴근길에 지나친 장난감 가게 앞에 나와 있는 가판대에 트랜스시버가 남아 있었다. 산악 구조대가 사용하는 본격적인 제품이 아니라 아이들 놀이용으로 만든 싸구려 장난감이었다. 파란색 플라스틱 본체에 노란색 단추가 달려 있었는데 2개 세트로 팔고 있었다. 실제로 50m까지는 통신이 가능하다고 한다. 크리스마스는 아직 멀었지만 아들 선물로 사기로 했다. 3살짜리 히카루는 자동차를 좋아해서 구급차나 소방차를 보면 꼭 손을 흔든다. 특히나 좋아하는 차는 순찰차다. TV 뉴스 프로그램에서 사건이나 사고 영상이 나오면 침통한 표정을 짓는 어른들은 아랑곳 없이 히카루 혼자 난리법석이다. 화면 구석에 순찰차가 나오기 때문이다. 와, 순찰차다. 찌찌, 찌찌. 어째서 찌찌라는 단어를 붙이는 걸까? 저 나이 때는 원래 그렇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아이들이란 서너 살 때 쉬야, 은나, 찌찌, 고추 이런 단어를 유난히 좋아한다. 전철을 타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해도 찌찌, 고추, 찌찌 그런 말밖에 할 줄 모른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거실 TV에서 경찰 활동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경찰이 순찰차에 무전기로 연락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 장면을 본 뒤로 히카루는 무전기 놀이에 푹 빠져 있었다. 나나 나스미의 휴대전화를 얼굴에 대고 경찰 흉내를 내는 것이다. 아빠, 찌찌야, 고추, 쉬야. 경찰은 그런 말 안 해. 무전기 놀이에 빠져 있는 히카루는 트랜스시버 장난감을 받고 몹시 기뻐했다. 상자에서 꺼내 건전지를 넣고 전원을 켰다. 지직거리는 화이트 노이즈가 스피커로 흘러나오며 수신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목소리를 송신할 때는 노란색 단추를 누르고 말한다. 시험해보니 나머지 단말기에서 목소리가 잘 나왔다. 지직거리는 소음은 목소리를 수신할 때만 줄어드는 구조인 듯 했다. 히카루는 트랜스시버 사용법을 금방 익혔다. 한치도 손에서 떼지 않고 들고 다니면서 무전기 놀이를 하자고 졸랐다. 아빠, 엉덩이, 이거 하자, 이거. 엉뚱한 단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섞어가면서 트랜스시버, 즉 무전기를 들고 내게 다가온다. 나는 함께 놀아주었다. 나머지 무전기를 들고 어느 때는 벽장에 숨어서 또 어느 때는 커튼 뒤에 숨어서 목소리를 보냈다. 히카루, 아빠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면서 대화를 즐겼다. 물론 히카루가 하는 말은 대부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우물우물 명확하지 못한 단어의 나열에 나는 대충 대답했다. 히카루가 자신있게 발음할 수 있는 단어는 한정되어 있었다. 좋아하는 자동차 이름이나 찌찌, 고추 이런 단어들이다. 그래도 나와 나스미는 만족스러웠다. 히카루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말이 느린 편이라 어떤 말이든 해주면 그저 기뻤다. 트랜스시버에 끈을 달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목에 걸 수 있도록 해주었다. 어느새 히카루는 마음에 드는 캐릭터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여서 트랜스시버를 장식했다. 그런 히카루가 세상을 떠난 것은 2011년 3월 11일이었다. 그 젠장 맞을 지진이 빌어먹을 쓰나미를 일으켜 아내와 아들을 어디론가 데려간 것이다. 집은 몇백 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1층은 찾을 수도 없었고 2층만 산비탈에 걸려 있었다. 그때 회사에 있던 나만 무사했다. 영안실이 된 체육관을 몇 군데나 찾아다녔지만 결국
히카루와 나스미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다. 그 후로 1년이 지난 지금도 친척이나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찾아온다. 내가 혹시 자살하지는 않을까 살피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너희 아이는 올해 몇 살이야? 4살이야. 이제 기저귀는 뗐나? 응,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봐. 찾아온 친구와 그런 대화를 나누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결국 쫓아내고야만 한다. 나는 회사 근처에 아파트를 빌렸다. 요리를 하지 않는 나는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술을 사서 집으로 돌아간다. TV를 보며 저녁 식사를 했다. 아파트는 방이 2개뿐이지만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로 넓었다. 예전 같으면 히카루의 장난감으로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난장판이었을 것이다. 다다미 가장자리를 따라 미니카를 몇 대씩 나란히 세워두고 놀았을 것이다. 겨우 찾아낸 히카루와 나스미의 유품은 상자 몇 개 분량밖에 되지 않았다. 진흙을 씻어내고 말려서 벽장 속에 넣어두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며 산다. 회사에서 녹초가 될 때까지 일하고 동료에게 인사를 하고 아파트로 돌아온다. 술자리에 끼는 일은 거의 없다. 내가 있으면 흙만 깨질 테니까. 그래서 나는 집에서 혼자 술을 퍼마셨다. 맥주, 소주, 일본주, 와인. 필름이 끊길 때까지 위에 집어넣는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그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지진 피해로부터 2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나는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정치가의 연설을 TV로 보면서 그날도 술에 취해 있었다. 레드와인 덕분에 기분 좋게 졸고 있는데 어디선가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벽장 속에서 나고 있었다. 졸음과 현기증을 느끼며 상자를 뒤집었다. 박살나버린 집에서 건져낸 장난감 트랜스시버의 LED 램프가 붉은색으로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직거리는 소리는 그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었다. 어쩌다 멋대로 전원이 켜진 거겠지. 그런데 이것은 히카루가 늘 목에 걸고 다니던 그 단말기가 아니다. 끈과 스티커가 붙은 트랜스시버는 히카루와 함께 여전히 행방불명인 것이다. 지금도 목에 건 채로 어느 바다를 넘실거리고 있을지 모른다. 지지직. 트랜스시버를 보면서 나는 술을 마셨다. 나는 술에 취해서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날 어쩌다 내가 변덕을 부려서 회사를 쉬고 다 함께 어디로 놀러 갔다면, 가령 이웃천에 있는 고향집에 묵었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쓰나미 피해를 모면하고 히카루는 침통한 어른들 옆에서 사촌들과 떠들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내 주변을 뛰어다니며 나스미에게 야단을 맞을 것이다.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걸. 이랬으면 좋았을걸. 그런 후회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러다가 잠에 빠졌다. 의식이 깊고 편안한 어둠의 세계로 파고들었다. 지지직. 하지만 나는 그날 잠들기 직전에 들었다. 화이트 노이즈가 뚝뚝 끊기더니 느닷없이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빠, 찌찌, 고추. 그 다음 날 휴대전화 기상 알람 소리에 진창에서 기어 나오듯이 일어나 샤워를 했다. 커피만 마시고 회사에 갔다. 일을 하고 편의점에 들렀다가 귀가. 그 다음은 술을 마시고 자는 일뿐이다. 내 생활은 단조로워졌다. 쓰나미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탓이다. 더는 아이 때문에 예정을 바꿀 일도 없고, 먹다만 잼 샌드위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랍에 들어가 있는 일도 없다. 아이 엉덩이를 닦아줄 때 그만 실수로
손끝에 배설물을 묻히는 일도 없고 겨울에 건조해서 거칠어진 손가락이 종이 기저귀 위에 쓸릴 일도 없다. 감정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TV를 켜고 예능 프로그램이라도 봐야 되겠다. 의식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때 리모컨 건전지가 다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걸 어쩐다. 방을 둘러보니 트랜스시버가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어젯밤 일은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트랜스시버와 리모컨은 둘 다 트리플 A 건전지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건전지를 리모컨에 바꿔 끼울까? 트랜스시버 안에 들어있어봤자 어차피 쓸 일도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나는 트랜스시버 건전지 덮개를 열었다. 그제야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그걸 겨우 찾아냈을 때 트랜스시버는 온통 진흙투성이었다. 보관을 위해서 건전지를 빼고 구석구석 깨끗이 닦았다. 이제 쓸 일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된 건전지는 그때 버렸었다. 즉, 지금 트랜스시버 안에는 건전지가 없다. 그렇다면 어젯밤 화이트 노이즈는 무엇이었을까? 붉은색으로 빛났던 LED 램프는 무엇이었을까? 깊이 고민하지는 않았다. 모든 건 취기가 보여주는 환각이나 환청일 뿐이다. 두 번째로 트랜스시버가 울린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그날 회사차로 외근을 돌고 있던 나는 신호 대기 중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성을 발견했다. 뒷모습이 어찌나 나스미와 히카루와 똑같던지 어쩌면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교차로에 차를 내팽개치고 운전석에서 뛰쳐나가 그 모자를 쫓아갔다. 내 목소리에 뒤를 돌아본 두 사람의 얼굴은 물론 나스미도 히카루도 아니었다. 경적 소리가 몇 차례나 쏟아졌다. 교차로에 내팽개친 내 차 때문에 뒤따르던 차가 오도 가도 못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곤죽이 되도록 마셨다. 손도 가누지 못해 방에 소주를 쏟았다. 닦을 기력도 없어서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맥주캔을 땄다. 집이 흔들려서 여진인가 하고 TV를 켰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지진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야가 물컹하게 휘어 울렁거리자 머리가 지끈거렸다. 귀에 막이라도 쳐진 것처럼 어느 틈에 지직거리는 잡음까지 들려왔다. 방구석을 보니 며칠 전부터 굴러다니는 트랜스시버의 LED가 빛나고 있었다. 어디서 작동하는 흉내를 내? 이 자식. 버럭 소리를 쳤다. 그런데 화이트 노이즈가 잦아드나 싶더니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히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빠. 하지만 히카루는 죽었으니까 내가 멋대로 머릿속에서 만들어내 재생하는 목소리일 것이다. 하지만 난 그 환청을 싫어할 수 없었다. 아빠, 어디야? 없어? 트랜스시버를 움켜쥐고 노란색 송신단추를 누른 채 나는 외쳤다. 어? 히카루야? 히카루, 들리니? 아빠 여기 있어. 설령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그 목소리는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었다. 얼마간 화이트 노이즈가 또 흐르다가 대답이 들려왔다. 아빠다, 아빠. 배꼽. 말이 통했다는 사실에 환희가 치밀었다. 나는 거듭 말을 걸었다. 배꼽? 배꼽이 왜? 지직 소리와 함께 배꼽이 간지러워. 그래? 그래도 너무 긁으면 안 돼. 엄마는 거기 있니? 엄마? 엄마 있어. 그럼 엄마 좀 바꿔줘.
안 돼. 찌찌. 나는 환청이라고 믿고 대화를 즐겼다. 히카루의 이야기는 맥락이 없었지만 무슨 상관이냐. 술이 술술 들어가 혀가 꼬이고 마침내 기절하듯이 잠들었다. 그런 일이 일주일에 몇 번씩 있었고 다음 날은 언제나 기분이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자살하지는 않을지 혹은 그런 징조는 없는지 확인하려고 여동생이 살피러 왔다. 현관 밖에서 내 얼굴을 보자마자 여동생이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다. 안색이 좋아 보이네. 요새 컨디션이 좋아. 하지만 집에 들어온 여동생은 잔뜩 쌓인 술병을 발견하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오빠, 너무 과음하는 거 아니야? 주량이 늘었다는 자각은 있었다. 그런 반면 정신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었다. 요즘에는 집도 청소하고 요리도 한다. 밥솥을 사고 씻어 나온 쌀로 밥을 지어 따끈따끈한 저녁밥을 먹었다. 하지만 아침에는 여전히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밖에는 없다. 밤늦도록 히카루와 트랜스시버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오빠가 건강해 보였어. 그래. 이제 괜찮을 거야. 걱정 끼쳐서 미안. 여동생은 선반에 놓인 트랜스시버에 시선을 돌렸다. 저거 보니까 또 생각난다. 히카루하고 저걸로 자주 놀았었잖아. 여동생이 손에 들고 전원 스위치를 켜보았지만 LED 램프에 불도 들어오지 않고 화이트 노이즈도 들리지 않았다. 건전지가 없어. 술에 취하면 히카루 목소리가 거기서 들려와. 내 말이 농담인 줄 알았는지 여동생은 그냥 웃기만 했다. 그 후 나는 회사의 건강진단 결과에서 과음하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지만 무시하기로 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슈퍼에서 일본주와 소주, 와인, 위스키를 잔뜩 사들이는 일이었다. 트랜스시버를 통해 히카루의 환청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곤죽이 되도록 마셔야 했던 것이다. 눈앞이 일그러지고 기둥이 생물의 내장처럼 꿈틀거리고 부드러운 바닥 위에서 기우뚱한 자세로 알코올을 퍼부었다. 그리고 정신이 들면 트랜스시버의 LED가 붉어져 있는 것이다. 역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빠, 있어? 나 은나했어. 지진 피해로부터 2년이 흘렀지만 어른이 얼굴을 찌푸릴 만한 말만 골라서 한다. 나는 송신 단추를 누르고 말했다. 그래. 저 엄마한테 기저귀 갈아달라고 해. 또다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니, 아빠가 해줘. 아빠는 지금 멀리 있어서 못해. 그럼 여기로 와. 같이 놀자. 그 순간 죽은 자의 말이 감미롭게 느껴졌다. 술에 취한 나는 평소 같으면 생각도 하지 않을 행동을 해버렸다. 그래? 그럼 별 수 없네. 잠깐만 기다려. 아빠도 갈게. 나는 트랜스시버를 내려놓고 벽장을 열었다. 그리고 포장용 비닐끈을 꺼내서 목을 매달았다. 며칠 뒤 나는 거래처 회사의 응접실에 있었다. 거기서 명함을 주고받았다. 가죽 소파에 걸터앉아 회의를 시작했다. 젊은 사무직 여성이 다가와서 내 앞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다케미야 씨, 왜 그래? 회의 상대인 남자가 차를 내온 여사원에게 물었다. 평소 같으면 찻잔을 내려놓고 바로 물러났을 텐데 다케미야라는 여성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시선이 내 목덜미에 꽂혀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다. 내 목에 생긴 멍을 본 모양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 양복 옷깃에 가려지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던 탓에 서 있던 그녀의 눈에 띈 것이다. 자살은 미수로 그쳤다. 목을 매달려고 끈을 건 자리가 의외로 약했던 것이다. 매달린 지 몇 초 만에 벽에 석고보드에 꽂혀 있던 고리가 빠져버렸다. 그 결과 목숨은 건졌지만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끈 자국이 목에 멍처럼 남아 있었다. 회의를 마치고 거래처 밖으로 나오자 주차장에서 누가 나를 불러 세웠다. 찻잔을 내준 젊은 여사원이 추운지 바들바들 떨면서 서 있었다. 그녀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초콜릿 상자를 내게 내밀었다. 아무 데서나 파는 제품이었다.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아, 이거요? 알고 계세요? 네, 이 초콜릿 아들이 좋아했던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그녀가 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목에 생긴 멍이 불러세운 이유와 관계가 있을까? 자살 미수 때문이라는 걸 알고 걱정해 준 건지도 모른다. 초콜릿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회사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다. 차가 출발할 때까지 그녀는 주차장에 서 있었다. 그 이후 몇 번인가 대면했을 때 명함을 교환하고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름은 다케미야 아키. 쑥스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처음으로 함께 술을 마셨을 때 그녀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죽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그녀는 그 지진 때문에 부모님을 잃었던 것이다. 지직. 아파트의 내 방에 화이트 노이즈가 흘러나왔다. 엄마 거기 있니? 바꿔줄 수 있어? 술에 취한 나는 장난감 트랜스시버를 움켜쥐고 송신 단추를 누른 채 말했다. 트랜스시버 이야기는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않았다. 아들의 목소리를 환청으로 들으면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들키면 기이한 시선으로 볼 것이 틀림없었다. 아마도 카운슬러를 소개해 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설사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죽은 자의 목소리가 필요했다. 거기서 얻는 위안으로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화이트 노이즈가 뚝뚝 끊기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엄마 있다. 찌찌 공주. 히카루의 황당한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지진 전 평화롭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참고로 찌찌 공주라는 야릇한 말도 생전에 히카루가 즐겨 쓰던 말이다.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는 모른다. 나는 결코 히카루 앞에서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었다. 히카루, 엄마 좀 바꿔줘. 안 돼. 히카루가 얘기할 거야. 그래? 엄마는 잘 지내? 울지는 않아? 엄마, 의왕 안 해. 찌찌, 찌찌 공주. 의왕은 우는 모습을 나타내는 유아어다. 다른 사람도 있니? 있다. 모두 있다. 거기는 어둡니? 밝아? 어떤 곳이야? 몰라. 히카루 뿌웅했다. 뿌웅이란 방귀를 말한다. 히카루는 방귀를 낄 때마다 히카루 뿌웅했어. 한 번 더 할래. 하고 몇 번이나 방귀를 뀌겠다고 졸랐었다. 그때마다 참 난감했다. 히카루는 거기서 평소에는 뭘 해? 춤춰. 엄마하고 춤을 춰. 언제나 이것은 내 환청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픽션이고 창작된 이야기다. 하지만 정말로 죽은 자의 나라가 있고 거기서 나스미와 히카루가 다른 수많은 죽은 자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사후 세계를 논하는 것은
소멸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원동력은 죽은 자들에 대한 위안과 자애였을지도 모른다. 다케미야 아키와 알고 지낸 지 1년쯤 되자 친밀한 분위기가 생겨났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친구 사이에 그쳤다. 내가 망설인 것이다. 새로운 연인을 만들면 나스미와 히카루를 잊어버릴 것만 같았다. 지진 전의 가족을 과거로 묻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이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그 환했던 웃음을 나만이라도 기억해야 했다. 애인을 사귀고 나 혼자만 행복해지는 것이 두 사람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다. 다케미야 아키는 나의 그런 고민을 아마 눈치챘을 것이다. 물론 그 문제를 추궁하는 일은 없었다. 저희 어머니는 후쿠시마 출신이었어요.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다케미야 아키가 말했다. 그 어머니의 친정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귀환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동네라고 했다. 물론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 연간 적산 방사선량이 50mS를 넘어서 거기서 일정 기간 머물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마을에 가고 싶어도 도중에 검문을 해서 그 너머로 가지를 못해요. 거기서 차를 세우고 고향을 바라본 적도 있어요. 평범한 산길이 있을 뿐이죠. 방사성 물질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물론 육안에는 보이지 않죠. 어렸을 때 갔던 추억의 장소가 봉쇄되고 만 것이다. 앞으로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머니가 태어난 집이나 뛰어놀던 고향 땅은 두 번 다시 느낄 수 없다. 방사능은 참 유령 같아요. 유령? 방사능이 두려워서 멀리 달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체에 주는 피해도 명확하지 않고 영향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막연한 불안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데 허세를 부리면서 그걸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죠. 유령은 없어 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가사가 생각나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더니 가사 한 소절을 흥얼거렸다. 유령은 없어요. 유령은 거짓말. 잠이 덜 깬 사람들이 잘못 본 거랍니다. 하지만 조금, 그래도 조금. 나도 무섭기는 한데 유령은 없어요. 유령은 거짓말. 지진과 쓰나미의 영향으로 노심이 융해된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 나왔다. 눈에도 보이지 않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한 채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막연하고 어렴풋한 불안을 끌어안은 채로 뭐 괜찮겠지 하고 암시를 걸면서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경계란 항상 모호한 것 같아요. 각자 자기만의 현실 인식에 따라 믿는 것을 스스로 정의해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케미야 아키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친구와 연인의 경계 역시 모호해도 되지 않을까요? 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결심을 굳히고 트랜스시버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환청에 대한 이야기, 히카루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것, 죽은 자들을 잊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쭉 털어놓았다. 아키는 웃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 내 마음속에는 죽은 자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진 전에 그리운 목소리로 찌찌 고추 그런 말을 연발하는 죽은 자다. 알코올을 마심으로써 나는 죽은 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물론 그 죽은 자는 내 마음이 멋대로 만들어낸 픽션이자
이 세상에 더는 머물지 않는 존재다. 하지만 그 정의에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경계란 항상 모호한 법이다. 아파트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된 다케미야 아키는 내 엄청난 주량에 새삼 놀랐다. 술 좀 줄여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녀는 나와 죽은 자의 시간을 존중해서 생활 속에 그 영역을 마련해 주었다. 일주일에 몇 번, 정해진 요일에만 술에 취해서 무전기로 히카루와 대화를 한다. 그러지 않는 날에는 술을 끊고 주량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히카루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다. 술에 잔뜩 취해서 장난감에 대고 말을 거는 남자의 모습이라니 그런 꼴불견이 어디 있으랴. 나는 다행히 그 점을 자각하고 있었다. 다케미야 아키에게 부탁해서 그 시간에는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했다. 친구와 술을 마시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도 된다. 나는 언제나 죽은 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날이 밝아 있는데 몸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다. 2년의 동거를 거쳐 결혼을 결심했다. 시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고 다케미야라는 그녀의 이름은 결혼 전성이 되었다. 비록 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친척들과 회사 동료들에게 축복을 받았다. 모두 한숨 돌린 기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무렵에는 히카루와 나누는 대화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다. 그만큼 눈앞에 있는 아키와 나누는 대화가 늘었다. 그녀와의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새 히카루와 보낸 세월을 넘어섰다. 히카루,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아빠 결혼했다. 상대는 히카루가 모르는 사람이야. 술에 취한 나는 트랜스시버에 대고 말했다. 그날 아키는 나를 혼자 두기 위해서 밤샘 상영 영화를 보러 갔다. 환청의 화이트 노이즈가 뚝뚝 끊기다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찌찌. 몇 년이 지나도 히카루의 언동은 성장하지 않는다. 또래 아이들은 책가방을 메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알겠니? 아빤 말이야. 엄마하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어. 하지만 들어줘. 아빠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매일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용서해 줄래? 좋아. 또 놀자. 알았어. 옛날처럼 숨바꼭질 할까? 할래. 할래. 찌찌. 나는 트랜스시버를 쥐고 실내를 걸었다. 알코올 때문에 집안의 벽이 자꾸 들쭉날쭉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벽장에 숨어 미닫이 문을 닫았다. 깜깜한 상태에서 목소리를 보냈다. 자, 숨바꼭질이야. 아빠는 지금 어디에 있게? 어디에 있어? 안 보이는데? 어둠 속에서 무전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진 전 우리는 흔히 이런 놀이를 했었다.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힌트를 줘서 숨어있는 쪽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그날 아무리 기다려도 히카루는 나를 찾아내지 못했다. 환청이니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아빠, 안 보여. 아빠, 엄마가 불러. 어? 엄마가 부른다고?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안 돼. 안 된대. 그쪽은 안 된대. 안 된다고? 뭐가 안 돼? 아빠, 나 거기로 가고 싶어. 어둠 속에서 나는 무전기를 움켜쥐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히카루, 여기는 안 돼.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거야. 히카루,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의왕하면 안 돼.
알았어. 의왕 안 해. 그럼 히카루, 안녕. 찌찌공주, 또 만나. 몇 년이 흘러도 후쿠시마 일부 지역은 봉쇄가 풀리지 않았다.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발언은 정치가를 고르는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하지만 후쿠시마가 있는 도호구 지방은 차차 부흥에 갔고 아내는 임신했다. 가족도 늘었고 맨션을 구입할까 의논할 때 아파트에 불이 났다. 둘이서 산부인과에 갔다가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소방차가 나와 아키를 앞질러 갔다. 설마 하면서도 걸음을 서둘렀다. 아파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늘에는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소방차 호스에서 나오는 물살이 아파트 창문 밖으로 솟구치는 불길을 눌렀다. 화재 발생 장소는 우리 집이 아니었다. 피해 상황으로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불씨는 그때 이미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갔다. 같은 아파트 주민 몇 사람이 아연한 얼굴로 불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실내복 차림으로 밖으로 뛰쳐나온 사람도 있었다. 아키가 앞으로 나가더니 아파트 쪽으로 다가가려 했다. 소방대원 한 명이 아키를 보고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아키, 왜 그래? 위험해.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여보, 집에 트랜스시버가 있잖아요. 그거. 안 돼. 위험해. 포기해. 하지만 괜찮아. 이제 됐어. 나는 아키의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트랜스시버가 불타버리면 두 번 다시 히카루의 환청을 들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좀 더 일찍 이별을 고했어야 했다. 이제 됐어. 정말 고마워. 결심을 하자 눈물이 치밀었다. 그날 가령 내가 아내와 아들 곁에 있었다면 파도에 휩쓸려가는 두 사람의 손을 지금처럼 붙잡을 수 있었을까? 가지 말라고 외치면서 이 세상에 붙잡아 둘 수 있었을까? 불길이 아키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다. 나는 코를 훌쩍이면서 그녀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려고 고개를 높이 들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는 쪽의 사람이니까. 흩날린 불씨가 차갑게 식어 재가 되었다. 그리고 누운처럼 우리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아이가 태어났다. 이번에는 딸이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한동안 잠 못 드는 나날이 이어졌다. 몇 시간마다 배가 고프다고 우는 데다가 기저귀도 갈아줘야 한다. 잠이 부족한 아키가 젖을 물리고 나도 분유를 타서 젖병으로 먹였다. 딸이 아들보다 성장이 더 빠른지 아이는 어느새 일어서서 걸음마를 뗐고 이윽고 그 시기가 찾아왔다. 아빠, 놀자. 찌찌. 그 이후의 육아는 나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딸은 기억 속의 히카루의 키를 넘어섰다. 어른들이 얼굴을 찌푸릴 말도 이윽고 하지 않게 되었고 갑자기 얌전해졌다. 딸이 중학생이 되자 나는 온전한 아저씨가 되었다. 아내와 딸은 생김새가 똑같아서 자매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어느 일요일이었다. 몇 년 전부터 키우던 개를 돌봐주고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딸이 벽장을 열고 박스에서 옛날 앨범을 꺼내 바라보고 있었다. 지진 때 잃은 전처와 아들의 사진이었다. 화재 현장에서 추억의 물건을 몇 개는 회수할 수 있었다. 모두 멀쩡한 건 아니었지만 앨범이 거의 타지 않았던 건 행운이었다. 함께 쭉 살펴본 뒤에 딸이 박스에 돌려놓으려 했다. 아빠, 이거. 딸은 그렇게 말하며 박스 안에 넣어두었던 트랜스시버를 들었다.
열 때문에 찌그러져서 파란색 플라스틱은 녹아내렸고 내부 기관도 그을었다. 아파트 화재 후에 앨범과 함께 발견해서 챙겨 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히카루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아빠, 근데 이거 망가진 거야? 보면 알잖아.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못 써. 딸은 이상하다는 듯이 트랜스시버를 요리조리 돌려보았다. 송신 단추를 눌러보았지만 열 때문에 플라스틱이 찌그러져서 제대로 눌리지 않았다. 근데 아빠, 어렸을 때 여기서 소리가 났던 것 같아. 망가진 라디오처럼. 혹시 이상한 전파를 수신했던 걸까? 그래? 여기서 소리가 났다고? 어떤 소리가 났는데? 상자에 트랜스시버를 넣고 일어난 딸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찌찌 공주라고 하던데?